고은쌤과 함께하는 역사는 쉽다. 대모항쟁과 원간섭기의 고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고려의 5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무신정권이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당시에 이러한 사회 변동에 따라서 많은 농민 그리고 천민들의 운동도 나타난 사실을 우리 같이 살펴봤죠. 오늘은 이러한 무신정권기에 대외적으로 거란, 여진, 그 다음에 고려와 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 몽골, 즉 원나라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중단원 3번째 대몽항쟁과 반원 자주와 노력에서 오늘은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운 내용, 그리고 원의 내정 간섭이 고려사회에서 어떠한 변화를 나타냈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대모항쟁 과정을 인물, 기구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원간섭기, 고려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교과서 132페이지 펴놓으면 되고요. 선생님이랑 136쪽까지 같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학습지는 19쪽 펼쳐놓고 같이 빈칸 채워보면서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되겠어요. 준비됐죠? 그럼 오늘도 화이팅! 외쳐보면서 시작해 봅시다. 이게 뭘까요?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건물 안에 책 같은 것이 쫙 꽂혀져 있죠. 이 책처럼 생긴 것을 쭉 뽑아보면 이러한 나무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나무판은 뭐냐면 여기 글씨가 지금 새겨져 있죠. 이것을 종이에다 찍어내면 그게 모았을 때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예요. 이 나무판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불교 경전을 새겨 놓은 거예요. 이러한 판이 8만 장이나 돼. 이름 뭔지 알겠어요? 느낌이 온 친구도 있죠? 바로 이것의 이름은 8만 대장경입니다. 이 8만 대장경이 바로 오늘 얘기를 나누게 되는 몽골의 침입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과연 이걸 만들게 하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로 몽골이란 나라가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누게 될 핵심적인 나라인데요. 이 몽골은 현재도 있거든요. 자, 지도를 보죠. 중국 땅 위쪽에 위치해 있는 이 몽골은 언어는 몽골어를 쓰고 있고요. 면적은 세계 17위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107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땅이 엄청 넓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인구는 세계 135위인데 우리나라는 28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넓고 인구는 더 적은 이 몽골이란 나라가 과거에는 세계 대제국을 형성했던 그런 민족이었답니다. 고려 시기에 이 몽골의 세력이 어떠했는지 자, 지도로 봅시다. 이야, 어마어마하지. 현재 중국 땅뿐만이 아니라 저기 있는 유럽 지역까지도 세력을 뻗치고 있는 이 몽골이란 나라가 고려에도 침입을 하게 되고요. 고려는 이 강성했던 몽골의 침입을 40년간 겪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몽골과 고려가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려와 몽골은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요? 그 얘기를 시작하려면 여러 개의 부족으로 흩어져 있던 이 몽골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흩어져 있던 부족을 이 사람이 통일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노래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징기스칸 이요요 막 이런 노래 있거든요. 바로 이 노래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을 뻗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었던 금을 공격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금이라는 나라 밑에 복속되어 있었던 바로 거란인들이 독립을 해요. 그래서 막 활기를 치니까 몽골이 바로 이들을 공격을 하게 되죠. 그 공격에 쫓겨서 이들이 고려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이 어이 고려, 너네 그 침입한 거란 우리가 같이 무찔러 줄게 라고 해서 고려와 몽골은 함께 힘을 합쳐서 거란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몽골과 고려가 공식적인 외교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학습지에 선생님이 5개의 단어를 지금 제시를 했죠. 이 내용에다가 몽골이라는 내용까지 합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몽골을 합쳐도 되고 안 합쳐도 괜찮아요. 잠깐 멈추고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했나요? 자, 2학년 5반의 이땡영 친구가 보내줬어요. 자, 징기즈칸이 금을 공격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거란은 독립하려고 했으나 몽골군에게 쫓겨 고려에 침입했다. 굉장히 잘 써줬죠. 고마워요. 여기에서 우리 한 부분만 선생님이 조금 손을 댈게요. 여기에서 거란은 독립하여 라고 문장을 조금 바꾸는 게 여기 우리 역사적 사실에 더 매끄럽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몽골과의 외교를 시작했는데 왜 전쟁을 하게 됐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죠. 이제 고려에 침입했던 거란을 같이 물리쳐 줬잖아 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몽골이 고려에게 수많은 요구사항을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고려는 원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 취급을 하게 돼요. 그걸 즉 복속국 취급이라고 하는데요. 고려가 기분 나빴겠지. 여기다가 많은 곡물들을 요구를 해요. 여기서 곡물은 뭐냐면 고려의 특산품들을 몽골에 바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가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억울한 데다가 화가 막 나는데 이러던 중 어느 날 몽골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저여고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압록강 부근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몽골은 고려에 침입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몽골의 침략 계기 우리 아까처럼 한 문장으로 쓸 수 있겠죠. 이번에는 선생님이 3가지를 제시를 해놨어요. 이번에도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한 줄로 서술해 보는 거예요. 해봤어요? 오케이. 이번에도 5반 친구입니다. 5반 정땡하 친구가 보내줬어요. 복속국으로 취급하며 많은 곡물을 요구, 특히 행패를 심하게 부리던 몽골 사신을 귀국 중 살해함. 굉장히 잘 썼죠. 이렇게 해서 몽골과 고려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몽골 사신이 살해된 계기가 침략의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몽골은 지금 세력을 점점 더 뻗어나가서 중국 지역을 다 차지하고 더 나아가 지금 고려에서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까지 점령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려를 공격해야만 했던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우리 몽골과 고려의 전쟁 그 내용으로 발을 더 깊이 내딛어 봅시다.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항쟁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몽골의 침입이 어떠한 배경, 즉 몽골 사신이 살해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이런 가운데 이제 몽골의 1차 침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침입에서는 우리 귀주성 전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선생님, 귀주 익숙해요. 당연히 익숙해야지. 귀주 찾아봅시다. 바로 여기 있죠. 귀주, 거란과의 몇 차 침입? 오케이, 3차 침입 때 바로 누구?
그래. 강감찬에 의해서 귀주대첩. 우리 이 내용 얘기했었죠. 이것처럼 이 당시 몽골 침입에서는 박서라는 장군이 30일 동안 성문을 닫고 이 몽골군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함락시키고 가려고 했던 몽골 군들이 포기하고 이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몽골군이 개경을 포위하고 충주 지역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우리 항복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군이 이러한 고려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고 우선 퇴각을 해요. 바로 다루가치이죠. 생소하지만 우리 친구들 133페이지 날개 부분의 설명 보세요. 다루가치는 관청, 책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몽골 언어예요. 즉, 고려를 감시하고 간섭하기 위한 사람들 약 70명 정도를 이제 고려 땅에 놔두고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고려가 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거든. 그래서 수도를 이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싸울 거야 라는 걸 외치죠. 바로 인천에 속해 있는 강화도입니다. 선생님 왜 강화도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 우리 몽골군은 3살 때부터 말을 타요. 이 사람들 진짜 얼마나 말을 잘 타고 말 위에서 얼마나 잘 싸우는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약점은 뭐냐면 육지에서는 강한데 바다에서는 약해요. 강화도 사이에 물이 있죠. 여기가 물살이 생각보다 진짜 세거든요. 그리고 뻘이 있기 때문에 말들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화도는 몽골을 방어하기에도 좋고 수도와도 가까울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 지역에서 세금을 걷었을 때 세금을 강화도로 가지고 오는데도 굉장히 유리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수도로 옮긴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강화도로 수도로 옮긴 고려의 태세 전환은 다시금 몽골의 침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당시 강화도가 모든 고려의 사람들이 피난을 갈 정도로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무신 정권, 즉 일부 지배 세력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강화도로 피난을 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요. 각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온 지역으로 몽골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온몸으로 맞닥뜨리면서 처절하게 싸워야만 했던 거죠. 고려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살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관련된 전투로 선생님이랑 2군데 전투를 볼 거예요. 먼저 현재 용인인 처인성 전투를 봅시다. 처인성에서 김윤후라는 사람이 처인 부곡민과 함께 싸웁니다. 선생님 부곡 들어봤어요. 그렇지. 지난 시간에 우리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부곡, 소 그 부곡이에요. 이때 김윤호와 함께 진짜 열심히 싸우는데요. 김윤호가 화살을 싹 쐈는데 그 화살이 몽골 군대의 장군이었던 살리타라는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군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죠. 이렇게 처인성에서 잘 싸웠던 승려였던 김윤우는 이후에 조금 이제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충주에서 싸울 때도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관군들은 조금 도망을 가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럴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노비들이었거든요. 그 앞에서 노비 몸살을 확 불태워버려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신분에 상관없이 끝까지 성을 지키는 자에게 벼슬을 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싸우거든요. 결국
정말로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고종이 이 충주에 있는 잘 싸운 사람들을 군공에 따라서 관직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몽골의 2차에서 6차 친위가 관련된 걸로 지금 처인성 전투와 그리고 충주성 전투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전투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고려의 모든 지역들은 이제 몽골군의 말발굽에 이제 다 지나치는 지역이 되는 와중에 많은 문화재가 없어지게 되기도 해요.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던 황룡사 구층 목탑이 이때 불타서 없어지게 되고요. 거란이 침입했을 때 이때 맨 처음으로 불교의 힘으로써 거란의 침입을 막아보자 만들었던 대장경, 즉 초조, 처음 초, 지을 조, 처음 만들어진 대장경이었던 초조 대장경이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제, 지을 조, 제조 대장경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팔만 대장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제 그만 싸우고 몽골이랑 우리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항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와중에 이제 최씨 정권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신 정권도 최씨 정권 이어서 이제 무신 정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고려의 태자였던 이후에 원종이 되는 태자가 나중에 원나라의 황제가 되는 쿠빌라이를 만납니다. 지금 원나라는 누가 그 다음 황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태자가 쿠빌라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 전쟁 그만 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 항복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먼저 당신이 아직 황제가 되지 않은데도 내가 인사하러 왔으니까 고려의 독립과 문화의 독자성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오케이, 대신 우리도 조건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자, 너네 지금 수도 강화도잖아? 원래 수도로 옮겨가. 그리고 우리 일본 정벌하러 갈 텐데 너네 사람이랑 물자 지원해 라고 요구를 하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니까 고려가 다시 발칵 뒤집혀집니다. 무신정권 반대했죠. 그런데 무신정권이 이때 혼란을 맞이하게 되면서 결국 막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원종은 원래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죠. 수도를 옮겨서 돌아올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항쟁을 하기도 해요. 최후가 만들었던 바로 삼별초의 항쟁이죠. 삼별초는 강화에서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남쪽에 있는 진도로 옮겨가서 배중손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싸웁니다. 그랬다가 여기에서 함락되고 다시 탐나, 즉 제주로 옮겨가요. 그래서 김통정이랑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싸우게 되는데 결국 진압이 되게 됩니다. 이제 원래인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온 고려는 원의 간섭을 받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원의 정치 간섭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고려는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5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내정, 즉 고려의 정치를 간섭했던 기구가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지금 원은 우리 일제강점기처럼 고려에 간섭을 하고 있지만 고려라는 나라의 독자성은 유지해 주기로 했었죠. 대신에 정치는 조금 간섭을 하고 있어요. 다루가치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우리 일본 원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처음 설치를 했던 거죠. 뭐예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 지금 135페이지 굵은 글씨를 보면 나와요. 그래, 정동행성이죠. 선생님 학습지에 그거 그대로 하면 다루같이 써야 되는데 여기 옳지 않아요. 화이트로 지우고 우리 친구들이 정동행성을 다시 써 넣으면 되겠어요. 여기서 보자. 정동이라는 게 뭐냐면 동쪽에 있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정동행성이에요.
그런데 1, 2차 침입이 다 태풍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다음에 이 정동행성을 없애지 않고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는 기구로 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제와 왕실 칭호도 격화시켜버리죠. 왕실 칭호 같은 경우에는 왕을 부르는 게 고려시대에 폐하라 불렀는데 더 낮춰서 전하라고 부르게 바꾸고요. 왕자에 해당하는 사람도 태자라고 불렀던 것을 세자로 바꿔서 부르게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극을 보면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에서는 왕을 폐하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고요. 조선시대 사극에서는 전하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알 재미예요. 선생님, 그럼 관제는 뭐예요? 우리 친구도 이제 120페이지 한 번 더 봐보세요. 짜잔! 1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고려의 중앙정치기구 나오죠? 선생님이랑 오늘 여기 다시 다뤄보는 거예요. 고려에 중앙정치기구가 있었는데 원나라가 띡 보더니 아 뭐야 너네 지금 관청에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중국어 그대로 따왔는데 우리도 비슷한데? 안 돼. 격이 똑같아. 너네 더 낮춰서 불러. 라고 해서 중서문화성이랑 상서성은 합쳐서 첨의부, 그리고 상서성 밑에 6개의 부가 있거든요. 자질구레한 일들을 이제 나눠서 맡게 되는 이 6개의 부서를 4개의 사로 축소시키고 격화시켜요. 그리고 중추원이라고 불렸던 거는 밀직사로, 어사대도, 감찰사로 더 명칭을 아래로 낮춰서 부르게 만들죠. 영토 상실도 이루어집니다. 서경의 동령부, 제주의 탐라총관부, 그리고 화주에는 쌍성 총관부를 설치를 해요. 자, 지도를 봅시다. 여기에 동령부, 그리고 쌍성 총관부, 탐라 총관부 보이죠? 자, 이렇게 고려의 영토도 일부 상실하게 됩니다. 선생님, 왜 쌍성 총관부만 다르게 했어요? 다음 시간에 요거 다룰 거거든요. 흐흐흐. 자, 3번째입니다. 경제 수탈이에요. 과도한 무엇을 요구하나요? 자, 135페이지 3번째 문단에 나오죠. 바로 과도한 조공을 요구를 합니다. 조공이라는 게 뭐냐면 그 나라에서 나는 특산물 같은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특산물에 여자도 포함된 거예요. 그게 바로 공여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136페이지 봐보세요. 그럼 날개 부분에 한 여성이 있어요. 바로 기황후죠. 공여로 몽골에 끌려가게 되는데 원나라의 가장 높은 여성의 지위인 황제의 부인인 황후 자리까지 올라가는 여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황후이고요. 이러한 세력을 그림자, 백으로 하고 어깨를 쭉 펴고 고려에서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제거되게 될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경제 수탈까지 봤죠. 그리고 풍속의 변화도 있습니다. 몽골의 복장과 머리 모양 등 몽골의 풍습이 유행하는 건데요. 자, 몽골의 복장과 머리입니다. 이걸 변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이 고려에 유행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몽골에는 고려의 풍습이 역으로 유행하기도 해요. 우리 상추 같은 쌈 싸먹는 문화 있죠. 이런 게 몽골에 전해지고요. 고려 청자라든지 고려의 의복도 몽골에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지배층의 변화예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 세력에 기대어서 성장했던 사람들을 우리 친일파라고 부르죠. 그것처럼 이렇게 원이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는 시기에 원 세력에 기대어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원적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이들을 부르는 명칭이 우리 친구들 136페이지 봐보세요. 누구의 성장이라고 나와요? 네, 권문 세족의 성장 나오죠. 바로 몽골 원나라에 기대어서 성장한 이 사람들, 뭐 몽골어를 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왕과 함께 원나라에 뭐 유학을 가서 생활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이 당시에 뭐 권력 유지를 계속 크게 하고 있었다든지, 이러면서 이 당시 친원적 성격을 띠고 성장한 사람들을 우리는 권문세족이라 부른답니다. 이해돼요? 우리 그럼 지배층 변화 말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고려 초에는 호족, 이들이 문벌 귀족으로, 그리고 엎었어요. 그래서 무신, 그 다음에 오늘 방금 얘기한 권문세족이 등장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원의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 돼, 고려 이러면 안 돼 라고 자주적인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개혁의 목소리, 그리고 고려 말에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고려가 몽골과의 외교를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몽골과의 전쟁이 시작되게 되고 40년간의 고려의 긴 항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가운데 우리는 많은 백성들의 저항을 처인성이라든지 충주성 전투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고요. 이 당시에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몽골을 막기 위해서 대장경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죠. 이러한 개경 환도를 반대했던 삼별초의 저항도 같이 살펴봤어요. 이후에 개경으로 환도한 다음에 고려는 원의 간섭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고려 사회의 변화들이 나타났고 우리는 내정 간섭 기구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영토가 어떤 부분이 상실됐고 경제 수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풍속의 변화, 몽골 풍습이 유행했다라는 내용 뿐만 아니라 지배층의 변화, 무엇의 등장? 그래요. 권문 세족의 등장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학습지 빈칸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오늘 교과서 부분은 내용이 조금 더 혼란스러운 느낌이 든다면 교과서 한 번이 아니라 2번 또는 3번까지 읽어본다면 더 정리가 잘 될 거예요. 교과서 꼼꼼히 꼭 읽어보세요. 오늘도 열심히 한 그대들 응원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역사는 쉽다.